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이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5월 10일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는데요. 임기 2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었습니다. 11일 개최되는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의 완화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동안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일상 회복 로드맵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해 보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도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본원 소득수지 흑자,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에 67억 7천만 달러 흑자에서 65억 달러 감소한 것이며 전월 대비로는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만 1분기 경상수지는 분기 기준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의 첫 만남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모두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에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백악관, 민주당은 아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오는 12일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협의의 진전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개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4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만 놓고 보면 올 3월 46만 9천 명보다 11만 5천 명이 적은 숫자인데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올 3월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둔화되긴 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2.7%, 2.8%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자 수는 80만 4천 명으로 4월 기준 2008년 79만 1천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본격적인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경제인사이트에는 오늘과 모레 금요일 총 2회에 걸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년간 산업,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과연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야말로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의 위기 관리를 위해 사투를 벌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런 대형 경제금융 사고에도 발빠른 조치로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적표, 과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많은 대외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높아지고 또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또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또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 수출이 줄어들면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수출이 줄어드니까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오르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가 6.3%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최근에 물가가 이제 3.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을 안정시킨다든지 또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데 수출이 안 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경상수지 만약 적자로 되면은 우리 경제가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국내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경착륙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선방을 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다. 수출 그리고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평가,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거의 정확하고요. 지금 사실 한 40년 만에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출이라든지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는데 비교적 물가를 빨리 안정시키고 환율 역시 안정시키면서 비교적 잘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장 중심 체제. 사실 지난 정부랑 약간 기조가 다른데 어떤 규제하고 그다음 노동 중심의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제 기업의 리스크를 좀 줄여주면서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면서 기업가 정신을 좀 고취하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장치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닦았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아직 빛이 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 정부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근로자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이제 기업가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기조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과 같이 국제 경쟁이 심화된 시기. 특히나 이제 최근에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제 안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세계 시장 자체가 중국,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세계의 큰 권역간의 이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늘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이제 경제 안보가 뭔지 정확하게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져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업 안보가 중요하고 디지털 안보가 중요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까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급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 될수록 식량 안보, 뭐 에너지 안보 모든 게 다 중요해지거든요.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물건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전을 조금 더 내보였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러니까 대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를 통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한 비전을 보이는 것은 약간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어려움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미래 경제를 제시하는 그 비전 제시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경제 중심의 철학과 기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지만 대국민 홍보라든지 국민들에게 경제 안보 각 분야별로 에너지, 산업, 안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등 과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정 당시부터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진두지휘하면서 재정 건전성, 가계부채,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상당히 많이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방 경제하에서 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재정 적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을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할 정도로 아직 악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차 고령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고 또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정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준칙을 만드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은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정 지출을 아주 효율화하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난 정부에서 급증하다가 현 정부 이제 1년 동안에 조금 줄어들고 안정화 단계로 갔다고 보여지는데 국가 부채 이런 내용들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개 이제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면은 이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 60% 미만에 있고 한 5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그 증권 시장에서 그 각종 이제 범죄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본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컸었습니다만은 자본 시장에 대해서 국정 과제 기존에 공약했던 국정 과제 이행률이 100%다 해서 역대 정부 가운데서 자본 시장의 진심인 이런 그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위기 이런 것들 속에서 금융위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각종 이제 공약했던 사항들을 다 분야별로 전부 다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런 고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본시장 개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가 오면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발생한 어떤 주가 급락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때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 급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폐해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부양하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이란 또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이란 것은 정확하게 사람하고 모든 게 반반으로 나눠져서 혹은 뭐 비율이 다르겠지만 비율대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 자회사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일부만 아주 핵심적인 성장 산업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물적 분할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주주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은 알짜배기 회사만 따로 떼가지고 상장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주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흔히 말하는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공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만한 기관과 개인의 어떠한 불합리성입니다. 기관은 공매도를 쉽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많이 벌거나 오히려 주가를 하락을 유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서 전반적으로 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장 폐지 사실 신라젠 이런 사태 이후에 신라젠 사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는 것들이 너무 정부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한국 거래소 뭐 정부는 아니지만 이 거래소 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도 뭐 감사인 지정 같은 이슈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키웠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주식시장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주가 하락 사태 이런 게 많이 났죠. 그래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결국은 내부자 거래가 하려고 하면은 15일 이전에 공시를 하고 어떤 의도로 공시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밝히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위반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코로나19 기간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터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이런 것을 정책에 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내부자 거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처리를 잘 할 수 지금은 위반이 안 됐지만 향후 입법화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 그 사전 공시라든지 공매도 이런 것들은 결국 요즘 MZ세대를 포함해서 공정의 이슈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의 그런 이슈 관점에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진행해온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들이 과연 공정에 부합하는지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게 공정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아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들이 특정한 분야만을 뽑아서
다른 기업을 만들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상장을 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들은 기존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거든요. 기존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성장 동력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의 어떤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개인이 너무 불리하다는 입장이 많았는데 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재택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인데 이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흔히 말하는 공정 차원에서 많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냐.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같은 거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불합리하게 상장 폐지를 당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밝혀달라는 요청이라는 관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정해졌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성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급격하게 개혁하고 바꿔나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노력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외생 변수들이 어렵게 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는 숙제가 가장 급선무로 남아 있는데요. 우선 경상수지가 1, 2월 2달 연속 적자를 받고 지난 14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뎌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지적해 주시는데요. 김 교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주력 산업을 그동안의 주력 산업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추격하고 하면서 이런 주력 산업의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주력 산업이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 우리한테 이런 주력 산업을 물려주고 2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2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산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또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경우에는 앞으로 또 20년을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과거와 같은 이런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직접적인 지원은 좋지가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신산업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정부가 양성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에 우리는 수출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산업 정책, 신산업 경제 혹은 신산업 성장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주축이었던 반도체가 한때 대한민국 수출에서 약 24%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하강하면서 약 12%대로 떨어졌고 그 사이에 한 11%대까지 이제 자동차가 치고 올라오고 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선방할 수 있게 역할을 해줬다. 거기에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첨단 신산업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기대가 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평소에 제가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제
이렇게 연착륙한다 그러죠. 서서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경기의 경착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고 이런 문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좀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성장률이 작년에 2.6% 성장했는데 올해 1.5% 성장할 걸로 IMF에서는 보고 있고 또 다른 전망 기관에서는 뭐 1% 초반대로 보는 그런 전망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너무 갑자기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내수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중고에 대한 해법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이 분화가 되면서 경제 안보 시대가 다시 도래했고요. 경제 안보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유럽은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특정 분야가 한정된 건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냐면은 결국은 에너지 안보, 디지털 안보, 특히 이 두 개의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란 것은 결국은 에너지 자원이 탈탄소화되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활용률이 높은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란 게 이렇게 고정된 전기 에너지도 있지만 모빌리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가 쓰이는 분야가 자동차, 운송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분야 결국 전기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 이런 분야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보에서는 역시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중에 뭐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AI가 결합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 모두 다 각광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새 권역에서 각자 가장 강력하게 이런 모든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이런 중요한 자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 강할 수 있는 분야 배터리 분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전기차 역시 한국이 수출이 많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기차 경쟁력을 2020년에 비교했다 그러면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들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미국 내 생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다라 그러면 전기차 수입을 할 수 없고 배터리 수입할 수가 없고 에너지 자원 수입할 수가 없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 이제 공급망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건이 커지면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육성이 될 거다. 특히 2030년까지, 40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육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역시 여기에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지상 명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내 국내 기업을 육성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역시 보조금 정책을 지금 상황상은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경쟁력을 지키려고 그러면 아까 인적 자원 공급 더하기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R&D 정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산업 분야는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여러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 이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한번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또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혁신 제조업들은 초격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격차를 유지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인데 외국에선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고 한국에선 보조금을 너무 적게 준다라 그러면 이게 경쟁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산업 정책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대가 원래는 1990년대부터 2010년 말 때까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한 시장이 돼서 공급도 잘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것이 급격하게 전환을 이루고 에너지 안보, 디지털 안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그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고 이 공급망이 배제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 결국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아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골든 타임이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례 없는 삼중고 속에서 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난 1년 그 이상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꼭 이 삼중고를 돌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간의 경제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이제 알아볼 분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이제 그 각종 분야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이제 기조가 또 철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 하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수주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경제와 외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원전 산업 생태계 과연 얼마나 재건이 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김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 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의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의 그 수출이라든지 진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전의 경우에 우리의 그 축적된 기술로 원전 플랜트를 수출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 성장률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전과 함께 이제 방위산업이 또 각광을 받았잖아요. 방위산업은 아주 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발전되었던 뭐 플랫폼 분야 이런 부분은 또 코로나와 맞물려서 또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방위산업 분야 이런 부분의 그 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방위 산업을 이끌었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전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언제나 북한하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생산품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거거든요. 총알을 만든다든지 포탄을 만든다든지 흔히 말 전차를 만든다 이런 시스템들이 총력전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 총력전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달, 두 달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게끔 제조업이 돼 있었다. 이런 기반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건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자 거꾸로 열심히 준비해놨던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안고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해놨던 것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수출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 기술력이 인정받게 되면은 향후 또 그러니까 무기 시스템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체계와 결합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를 팔게 되면은 포도 팔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국이 가진 어떤 제조업적 특성, 그러니까 물량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위산업 분야는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사실 주시장에도 여전히 반영이 돼가지고 어떤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사실은 한 2010년대는 10억 불밖에 수출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150불, 200억 불 수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 기간은 폭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분화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이제 친구라고 여기진 않기 때문에 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지정학적 생기게 되면은 이런 무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는 앞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치가 좋아서 그런지 방위산업 주식들이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신기술, 최첨단의 신기술들을 우리 현실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든지 각종 규제 때문에 벽에 막혀서 우리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그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침없이 규제 개혁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현장에서 핵심 규제 개혁들
그렇게 규제 개혁을 하면서 얻게 된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 교수님 규제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 경제면서 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하에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또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에 물론 필요한 규제는 뭐 강화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업 투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유로존의 법인세보다도 반으로 법인세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외국의 그 기업들이 직접 투자로 몰려들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1인당 GNP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한 5만 달러 수준에 있는데 1인당 GNP가 아일랜드는 10만 달러로 지금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원래 그 자원이 별로 없고 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경제학계에서는 아일랜드를 한국과 더불어서 그 빨리 성장한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특히 신산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맞춰가지고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하고 또 해외에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서 첨단 산업을 더욱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지난번 방미를 통해서 첨단 산업 관련한 각종 협의 협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개혁 이런 노력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첨단 산업이 발전하려 그러면 이제 시장 경제가 사실 발전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영구직 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사실 뭐 구글하고 뭐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연구직들이 너무 덜 받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걸 갖추려 그러면 노동시장의 어느 정도 유연성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피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혁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담보가 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벤처 투자를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추구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최대한 뭐 임금에 따라서 결국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 자체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분야들이 향후 또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분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우리나라 경제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의 부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시스템적인 이슈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이슈는 규제 개혁,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 개혁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임금을 받고 혹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아주 10년간은 굉장히 인텐스한, 굉장히 밀도 있는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조금 노동집합적인 제조업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넓힐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규제 개혁도 빠르게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아까 모든 지원책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 뭐 조세 정책, 그다음에 뭐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일부 몰아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첨단 분야 신성장 동력의 방향성이 잡힌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부가 마칠 쯤에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 분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관심이 있을 정도로 아주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분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수술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합리화해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금융 완화 대책에 대해서 규제 정상화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 가격 거품도 완전히 걷어내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경착륙하면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대개 한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은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유통 이런 인프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철 옆에 역세권이라 그래가지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특히 이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만 공급해 놓고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격차가 나고 또 도심으로 전부 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도심 주택 가격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통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정과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자한테는 많이 세금 매기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적게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정과세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든지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가 있고 싼 자동차가 있는데 배기량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공정과세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가 주택한테는 1주택이라도 너무 고가 주택 어느 정도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은 너무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고가 주택도 세금을 안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제를 좀 고쳐야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도심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한다든지 조정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각종 정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많이 도모했는데요. 또 그 외에 교수님 그 공급 측면, 예를 들어 250만 호를 임기 내에 한다, 그리고 50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측면들도 계속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의 그 안정화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집을 너무 많이 안 졌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집을 많이 안 지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많이 사게 되고 이것이 부동산 버블로 거의 버블에 가까운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공급책, 결국은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을 봐도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집들을 레노베이션해서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다주택 가구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규 주택을 줘야 젊은 사람들도 새로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특히나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된다라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보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이들이 입주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피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시장 메커니즘의 정확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택도 한정된 자원이긴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나 이제 투기만 적절하게 막는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주택 50만 호 짓고 뭐 250만 호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가격 안정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년층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기조가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라고 하는 청사진인데 그게 잘 부합한다라는 평가시네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 특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특히나 코로나19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을 코로나19 끝나고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서 젊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산업, 금융,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각각 심도 있게 그 성과, 과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우리 경제가 그 어떤 위기를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수출을 늘려가지고 대외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금 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출 기업인들을 대거 참석시켜가지고 수출의 애로 요인이 뭔지 또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의견을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면은 우리 경제는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좀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산업 정책에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현 정부가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또 보스턴 클러스터를 보면은 대개 여기는 이제 인프라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대도시 옆에 바로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학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연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그 스탠포드 대학이 옆에 있고 보스턴에는 하버드와 MIT 대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인 그 클러스터에도 우리나라 유수 공대를 그쪽에 분교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게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과제 잘 말씀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그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서 남은 과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거는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3%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유례 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면서 결국은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의 부담을 줄어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펴서 민생 안정을 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그리고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면서 남은 임기 동안 과제를 잘 풀어나가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다음 시간에도 윤 정부 출범 1주년과 남은 과제, 고용, 노동,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